entire 7 years is the Great Tribulation. Others say no,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last half, 3.5 years. Regardless, it looks like we're real close to the beginning of that time. So let's look at what the Bible actually says about when the rapture will take place. Let's set aside preconceived ideas. It doesn't matter what the commentaries say or anyone says. It matters what the Bible says. And the Bible's real clear on this point.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There's great pressure on Israel and Palestine. Come to a peace agreement. And when you deal with the Temple Mount, everybody already knows that the Arabs will not get it. First of all, believing in a pre-tribulation rapture or a post-tribulation rapture is not a salvation issue. It's critical that all of us stay ready for eternity at all times, because any of us could be caught out into eternity today. So that's the one thing. We definitely want you to remember, whatever you believe, pre-trib, post-trib,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ake sure that you stay ready.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벌기로 유명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그 돈 버는 법을 배우자, 이런 관심과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앞으로 돈을 벌려면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라라는 그 베스트 10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을 알면은, 이스라엘을 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을 잘 벌게 되었는지, 유대인들에게 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의 코이스라 대표님이신 박대진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이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박대진 대표님이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를 잘하게 되셨어요? 언어는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좀 일찍 갔던 부분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친구들이랑 많이 사귀다 보니까 히브리어에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는 기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를 누르는 방법을 좀 본의 아니게 터득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기싸움을 해야 된다. 네. 그쪽에서 기들이 세요, 유대인들이? 아마 기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센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민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돈을 잘 번다는 거는 협상을 잘한다는 얘기고요. 협상을 잘한다는 얘기는 기를 잘 누른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 대상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그렇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긴다 이거죠. 물론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기술들이 있지만 사실 거기서 기를 잘 누르는 것이 협상을 이기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전략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말 주변이 워낙 이제 좋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도 받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까지 연결이 돼서 확실히 이 사람들이 협상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정말 이런 말주변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싸움에서 이기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서 지는 한국 분들을 저희가 많이 봤었고,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설립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말주변이 좋도록 교육을 받는다. 왜, 어떻게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거기 나왔고요. 제가 학교 안에서 이스라엘 친구들을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한 40% 정도 얘기한다 그러면 친구들 60%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죠. 성경 시간이었던 거죠, 기억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토픽을 그냥 던져줬던 거고요.
아이들이 진짜 핏대를 세우면서 토론을 하는데 선생님 끼어들 수 없고요. 선생님의 역할은 중재의 역할이고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죠.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 그다음에 자율성, 또 논쟁에서 지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잘 받다 보니까 뭐 그거는 뭐 다른 어떤 매뉴얼이 있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길을 세워주고 아이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잘 교육이 됐다 보니까 그게 학교까지 잘 이어져서 선생님들보다 아이들이 더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과 얘기해도 귀가 죽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 책에 보면은 베니스 상임 유대인들을 아주 그 돈만 밝히는 수존노, 아주 나쁜 이미지로 표현을 했어요. 박 대표님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뭐 보통 이제 더치페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주이시페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뭐 밥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제가 돈을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뭐 밥을 사주고 나는 내가 무슨 거지냐?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 차원에서 주입이 되다 보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성인식을 통해서 돈에 대한 개념들이 생기고 또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페이해야 된다는 부분들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이게 주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누구한테 베푼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베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자체에 대해서 혹은 제가 베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을 벌 때 돈을 버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아끼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안에 좀 배어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쓸 때는 쓰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치를 하지 않은 편이고요. 보통의 이제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 양복을 입고 저희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청바지에 폴로티입니다. 뭐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편하고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냄새를 잘 맡아요?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 같고요. 어디에 돈이 쏠리고 어떤 아이템들이 잘 될 건지에 대한 트렌드를 잘 익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경쟁 업체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전 세계 시장에 니치마켓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그 틈새 시장을 잘 파악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내수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뭐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진짜 뭐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 되니까 전 세계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장 아이템은 전 세계 아이템. 아예 처음 시작할 그렇죠. 때부터. 시장 자체가 전 세계 타겟으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맞는 아이템, 유럽에 맞는 아이템, 아시아에 맞는 아이템 이런 것들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에서도 있겠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미팅 때 보면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마케팅을 잘합니다.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을 100배, 1000배 부풀려서 그걸 사게끔 하는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공기, 물, 땅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서 파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파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포장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공기를 팔아요? 네, 병에다 담아서요. 공기를 팔기도 합니다. 네. 홀리랜드 에어라고 해가지고 야. 그런 그걸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요. 그런 걸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게 상당히 신기한 거죠. 재밌고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도 선생님보다 애들이 더 말이 많을 정도로 서로 말들이 많고 의견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 그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어필하는데 이렇게 있고 그걸 잘하는 애들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험해봤을 때는 다양성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유에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최선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박 대표님은 그 유대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그 논리적으로 그들을 잘 설득해서
협상의 결과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사업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저도 시행착오를 좀 겪었었고요. 어쨌든 이 5년 동안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협상의 기술들을 저도 조금은 배우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들을 발전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한국에 적용한다든지 또 한국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협상하는 데서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제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런 거 없이 한국 업체나 이스라엘 업체랑 사업을 하는 경우에 아무리 이 계약서를 써놨더라도 한국 업체가 당하거나 이스라엘 업체가 또 당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막아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코셔라고 해서 이제 특별한 음식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셔를 지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한국 사람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뭔가 한식당을 차리고 싶다.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한식당이 하나 있다가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겁니까?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고유의 음식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김치, 된장찌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네 고유의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팔라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라펠이 이스라엘에서 온 거 아니거든요. 중동 지방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게 결국엔 햄버거고 피자고 샐러드고 이런 육류들입니다. 그리고 인구 비율당 일본 식당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탑3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일본 시장 일본 음식이면 이 스시 같은 거 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먹어요? 이게 회일 경우에 문제가 돼요. 잘 나가는 이스라엘에 있는 일본 식당들은 롤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거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지화된 거죠. 롤을 만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롤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좀 튀겨서 나온다든지 거기다 드레싱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현지에 대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스타벅스가 이스라엘하고 망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지에 대한 시장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잘 나갔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현지화를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스타벅스는 유대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서 망했어요? 유대인 거라고 이스라엘에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슐츠 회장은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에서는 사업을 못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스타벅스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놓쳤던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인식인 거죠. 중동은 기본적으로 커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의 어떤 마일드한 어떤 커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취향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뭐 100개 넘는 그 나라에 지금 팔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 먹힌다. 그런 그 착각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잘 못한 그런 게 이유가 됐던 거죠. 맥도날드는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맥도날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 현지화에 대한 부분 가장 잘 된 전 세계 그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팔라펠을 넣어서 만든 햄버거들이 만들어지고요. 6월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셔에 대한 부분들 또 6월절 되는 그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이스트가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말 맛도 없는 그 빵을 눅눅하게 만들어갖고 햄버거를 파는 것들을 맥도날드는 했었습니다. 그 빵을 먹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그리고 현지화를 할 때 코셔 중에서는 고기와 또 치즈를 같이 유제품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코셔 맥도날드가 있는 반면에 코셔가 아닌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이제 햄버거를 사러 간다 그러면 코셔가 아닌 맥도날드에서는 그러면 치즈 넣어서 드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맞게끔 마케팅을 하고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케밥 햄버거가 나오고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을 현지화 시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스라엘식 샐러드가 있고 케밥 같은 햄버거가 있고 또 유월절 때는 또 무교병이 들어가 있는 햄버거가 있으니까 나한테 잘 맞네. 이 맥도날드는 분명 유대계 회사가 아닌데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주네?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이스라엘 가서 기도하고 싶지만 워낙 이스라엘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돈을 벌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서 뭔가 좀 사업을 한다. 아니면 작게 뭔가 장사를 하고 싶어 한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라고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업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누자면 일단은 지금 기존의 한국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대부분의 여행업이나 뭐 식당이나 좀 서비스업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가서 업체 대 업체로 뭔가 일을 하는 부분이라면 비자도 잘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만들 때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보다는 그 외에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을 같이 공동 창업한다거나 공동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변호사라고 한국에서는 되게 많은 비용을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요. 정말 다양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자기가 맞는 필요로 하는 변호사를 잘 찾아서 파트너를 잘 정하고요. 그에 또 맞는 그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을 잘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못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 식당을 이스라엘 가서 한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 대상 말고 유대인들 대상으로. 현지화가 제대로 돼야 될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식당을 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못 가서 문을 닫을 것 같고 그게 이스라엘은 한국 사람들 대상을 하는 거라면 어떻게든 굴러가겠죠. 근데 이스라엘 찾는 한국 사람들이 전쟁에 인해서 안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성지 수레객들이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뭐 망하기는 쉽지 않을까. 잘 안 되는 거죠. 유대인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혹시 박 대표님도 이제는 유대인화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살았던 그 환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 지금 사업한 지 5년이 됐는데 5년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도 마인드 자체는 이스라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요. 같이 주변에서 일하는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이스라엘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너는 75% 이스라엘 사람이다. 특히 히브리어로 얘기를 할 때는 거의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화가 되고요. 한국 분들이랑 일할 때는 가능한 한 한국화돼서 이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이 사람들 간에 정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최적화된 솔루션이 뭔지 고민해 주는 것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살아가는 좀 재미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또는 이스라엘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박 대표님의 그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종교성이 좀 얕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경우도. 뭐 코셔를 지키고 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걸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없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에서 몰라서 저한테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유대교의 관계가 뭔지 물어본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뭐 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종교적인 비즈니스 하는 업체일지라도 저희가 기독교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요. 종교적인 문제는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 종교적인 문제와 비즈니스를 결합시키고 똑같이 보고 있고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부분들이 되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종교적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도 같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종교를 강요를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 그 거부감 느끼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한국 사람들과 기독교에 대해 얘기한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독교를 얘기한 것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자체는 저는 가서 이 사람들한테 같이 메시아nik들과 사업을 같이 하자의 제안보다는 그냥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그럼 그때 알려주면 되고요. 그게 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성령의 역사에 인해서 그 사람들 마음의 변화가 될 거고요. 그런 형태의 좀 자연스럽고 문화적인 또 비즈니스 형태의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게 뭐 선교라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열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종교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유대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갑자기 와서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기독교인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외면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러면 저라도 거부감이 좀 들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친구로서 다가가는 게 동력자로서 파트너로 다가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네,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정의부터 얘기가 들어간다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가족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요. 뭐 또 이 사람들 싸우다 보니까 친해지고 이 사람들 품어주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 있을 때는 한국 사람보다 이스라엘 친구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 제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거는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무분별하게 혹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잘하는 부분들, 못하는 부분들 저희 입장에서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꼭 맹목적으로 또 하나님이 품으신 나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분들 파악한 후에 저의 사랑하는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 게 저의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지금 같이 일하는 이스라엘 친구랑도 뭐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떠받쳐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긍정적인 얘기만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도 저한테 따끔한 얘기를 해주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로 또 잘한다고 격려해주고요. 그게 저희가 이스라엘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에 있어서 이 사람 미워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고 또 부딪히는 가운데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뭐 한 번도 헤어지자고 얘기한 적 없이 지금까지 잘 온 것 같고 앞으로도 같이 일하는 이스라엘 친구랑은 뭐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제가 회사를 떠나지 않는 한 계속 같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은 또 하나의 비즈니스 선교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 유대인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이런 일도 하고 계신다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주 접촉해서 그들에게 또 전도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재밌는 얘기 길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찾아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מלך ישראל חי חי וקיים דוד מלך ישראל חי חי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와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예루살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순례 지역은 물론이고 제가 만든 영화를 현지에서 보고 난 후에 영화 회복의 촬영 장소 또 영화 용서의 촬영 장소 제3성전 영화의 촬영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그 주인공들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성지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7박 8일이 될 것입니다.